네, 이주열 총재 브리핑은 오후에 진행되는 뉴스 17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제 촉각은 미국으로 옮겨가는데요. 12월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데, 어제와 오늘 이 미국 의회에서는 현직 의장과 차기 의장 후보자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국의 한보람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 미국 연준의 현직 의장과 차기 의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한국에서는 금통위가 열렸고 미국은 FOMC가 정확히 언젠가요? 네, 요즘 일단 뉴스를 찾아보시면 유독 금리와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예. 다음 달인 12월에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아서 오늘 열린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됐습니다. 예. 한편 미국에서는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옐런 의장 체제의 마지막 회의, 즉 FOMC 회의가 12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예. 여기서도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한 상황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연준이 줄기차게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계속 제시하면서 좀 대비할 시간을 줬다, 이런 평가인데, 네. 일단은 어제는 제롬 파월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가 나왔고 오늘 새벽에는 미국에서 옐런이 의회로 나왔습니다. 먼저 옐런부터 보겠습니다. 의회에 나온 옐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즉 JEC 보고 때문이었는데요. 예. 내년 2월 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옐런 의장의 마지막 공식 연설이기도 했습니다. 예. JEC는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화정책회의인 FOMC처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옐런의 말을 먼저 추려보자면 올해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예.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에 남부 허리케인을 극복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올해 세 번째 금리 인상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옐런은 국가부채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65세 이상 국민과 저소득층에게 제공이 되는 의료 서비스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또 각종 복지 지출이 세수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건데요.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중대한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수에 빵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면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국가부채 문제를 의회에서 얘기를 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좀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역사만 보더라도 제닛 옐런 의장이 트럼프 정부의 호의적일 이유는 특히 없는 상황입니다. 호의적일 이유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버락 오바마의 지명으로 연준의 부의장과 의장이 된 사람인데다 옐런은 연준의 104년 역사에서 첫 여성 의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사람을 단임으로 그치게 한 거죠. 예. 보통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경제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들지 않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또 지난 40년간 유대인이 차지해왔던 연준 의장 자리의 흐름을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래저래 연준 의장 교체에 대한 반발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또 정책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옐런은 벤 버냉키가 시작한 양적 완화의 흐름을 끝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지난 2015년 12월에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뒤이어서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예. 연준 보유 자산을 줄이면서 금융위기 이후의 시스템을 재정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직접 쓰는 돈을 줄이고 또 시중의 통화량을 먼 관점에서 잘 조율해왔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최근에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옐런이 구축해온 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참고로 세제 개편안이 이르면 오늘 밤에 미국 상원 본회의의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공화당이 상원 100석 중 52석인데요. 3표만 반대표가 나와도 부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신만만해 하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3표만
안 나와도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옐런 그린스펀이라든지 벤 버냉키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연준을 이끌어왔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네. 관리에 제니 옐런이다. 관리를 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롬 파월 지명자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니 옐런의 통화 정책 좀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은 했죠. 뭐 일단 트럼프와 옐런의 불편한 기류와는 달리 옐런과 제롬 파월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파월은 연준 의장 후보자이기 전에 연준 이사로 일을 해오고 있었고요. 2012년 오바마의 지명과 함께 연준으로 입성한 이후에 파월은 옐런이 부의장으로서 또 의장으로 일해올 때 꾸준하게 동의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후보자가 양적 완화 축소에 동조하고 재정 적자에 민감한 것이 옐런의 후임자로 적격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다만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라든지 세금 감면과 같은 실물 경제로 직접 이어지는 정책을 적극 수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연준에 입성하기 전에 부시 행정부 아래에서 재무부 관리로 일한 전력이 있고요. 또 사모펀드 그룹인 칼라일의 임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출신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지금 큰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제롬 파월의 청문회가 바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있었습니다. 네. 세계 경제 대통령인 연준 의장 자리 파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네, 파월 지명자는 연준의 목표에 대해서 고용 안정과 물가 상승률 목표치 도달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최근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파월의 믿음은 옐런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파월 지명자는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직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의 여건은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 금리 정상화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또 이 밖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의장에 지명이 되기는 했지만 무누신은 연준의 결정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또 금융사를 옥죄왔던 금융규제법, 볼커룰을 손볼 것이다라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볼커룰은 은행의 자기저번 위험 투자를 막는 것입니다. 즉 자산 100억 달러 이하의 소형 은행에게는 이 룰을 완화해주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완화해주겠다.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는 좀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양국에서 금리와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보람 기자와 미국 연준 의장 정권교체 기준금리 얘기 해봤습니다.